윤석열 전 대통령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일단 11시 22분 그 시간 이후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잃었는데 이게 파면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어떻게 되는지 혹시 김한 기자 네. 아시나요? 일단 그 뭐 연금 뭐 네. 이런 것들은 다 중단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경호만 5년 받는 걸로 경호만 알고 5년. 있는데 네. 일단 그 이거 전에 어떤 네. 대우를 받을 거냐 전에 지금 윤석열은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네. 그 소추된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소추된다. 혐의 앞에 서 있는 거고 네. 이 혐의에 대한 대응 이제 대응이 시작이 될 거고 형사 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건 이제 윤석열뿐만 아니라 김건희에게도 적용되는 거겠죠. 그리고 김건희 입장에서 보면 결혼한 이후에 오랫동안 남편이 검찰 내 최고 실력자 중에 한 명이었고 네. 대통령이 됐고 이런 과정에서 방어해온 사건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굳이 힘을 쓰지 않아도 네. 사건이 희한하게 해결되는 경우가 많고 네. 뭐 이랬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여전히 지금 꼬리표처럼 남아있는 몇 개의 사업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당장 이제 명태균 씨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공세가 시작될 거기 때문에 사실 이제 신분으로서의 대통령의 뭐 예우를 뭘 받냐 이런 거는 이미 심리적으로 다 붕괴가 된 거기 때문에 사실 이제 저는 뭐 그 행정적인 절차일 뿐이지 크게 중요한 쟁점은 아닌 것 같고 네. 그리고 그 수사를 받는다는 거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역대 대통령들랑은 달리 이분이 그 공동주택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네, 아크로비스타 네, 서초동.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쟁점이 될 겁니다. 왜냐면 그 공동주택도 한국에서 제일 비싼 공동주택 아닙니까? 네. 굉장히 이제 제일 비싸요? 거의 제일 비싼 공동주택 중에 하나일 텐데 그 주택 주민들이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겠냐고. 여기서 그러니까요. 또 한 가지 문제 경호동이 없어요. 아니 그런데 이렇게 관저로 들어가기 전에 6개월 정도 아크로비스타에서 살았었잖아요. 네. 대통령으로서. 근데 그때 했었던 경호 뭐 방식이 있지 않을까요? 뭐 그럴 수 있죠. 그거를 준용해서 할 수는 있을 텐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경호 인력들이 상주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서 늘 대통령이 퇴임할 때 사저 공간에 대한 어떤 논란들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언뜻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부동산 가격과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서초동의 경호동을 지을 수는 없을 것 같잖아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갈 수 그러면 있을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부분들이 있죠. 서초동에 오래 있지 못해요. 그렇죠. 네. 하루 이틀? 네, 그리고 하루 이틀. 네. 어차피 이제 지하에 그 네. 아크로비스타 지하에 이제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이 있거든요. 네. 경호원들은 거기서 이제 숙식을 잠시 해결해도 사무실 한 켠에. 예, 한 켠에. 어차피 거기 이제 지금 약간 폐업 상황이면 이제 휴업이거든요. 휴업 정확하게는. 뭐 그런 상황에서 그렇고. 그러니까 중요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다른 방송에서 박성태 실장님하고 저하고 의견이 갈린 게 있어요. 네. 뭐죠? 아니 누가 먼저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누가 먼저 포토라인에 쓸 것인가. 예, 여기 박 실장님은 윤석열을 먼저 검찰이 구속을 할 거다. 이제 구속을 하려고 할 거다라고 저는 바로 박근혜가 아니라 김건희부터 네. 김건희부터 이제 포토라인에 일주일 안에 세운다. 아, 그래요? 예, 일주일 왜 안에. 그 근거가 뭔가요? 그러니까 윤석열을 지금 딱 치면은요. 네. 지지층들이 안 그래도 격앙돼 있잖아요. 지금 뭐 애도 기간도 갖고 있고 뭐 이러는데 이제 막 더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사실 김건희에 대해서는 보수층에서도 굉장히 냉담해요. 그리고 그 좀 나이 드신 분들, 연세 드신 분들은 아유 윤석열이 여자 잘못 만나가지고 그래요? 인생 조졌어. 그런 시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실제로 그러니까 또 제가 뭐 동의하는 게 아니라 여자가 나댄다. 그래서 김건희에 대해서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냉정하게 봅니다. 김건희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를 치는 거는 그리고 모두가 지금 포토라인에 한번 쓰는 거 보고 싶어 하잖아요. 지금 이게 검찰 입장에서는 빨리 해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야지 본인들도 이제 이게 태세 전환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일주일 안에 포토라인 예. 선다? 김건희 여사가. 서거나 아니면은 소환 예정. 이제 통보가 그 통보가 이제 간다라고 이제 근데 그 통보도 집으로 옮겨야지 거기로 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갈지 몰라. 그러니까 관저에서도 제가 이 빨리 모든 나갈까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뭐예요? 판사는 직권으로 윤석열을 다시 구속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피의자가 지금 너무 위험한 상황에 빠지는 것 같다. 공격을 당할 것 같다. 그러니까 구치소가 제일 안전한 것 같다. 그러면 지기현 판사님께서 네. 이걸 직권으로 다시 구속영장을 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의 안전을 위해서. 네,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이제 가시면 돼요. 안전한 곳으로. 네. 그리고 김건희 여사를 소환해갖고 집에 안 돌려보내면 됩니다. 그럼 둘 다 안전하게. 안전하다. 안전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다. 관저와 사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네. 저는 일단 그 김주일 평론가님 말씀 맞을 수도 있는데 네. 내란을 일으킨 범에 대해서 어떻게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해요. 그리고 우리가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라고 했을 때는 그렇지만 중대한 범죄일 때는 다른 가능성도 있어요. 아예 숨어버리거나 본인이.
그다음에 뭐 자해를 한다거나 그럴 경우들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얘기는 안 하지만 구속영장이 발부되기도 해요. 그것도 도주의 우려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란범 최하 형량이 무기징역인데 네. 그런 분을 어떻게 대로에 내놔요. 그리고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이미 다 특수본에서 수사가 돼 있기 때문에 빨리 수사해서 일단 구속을 해야 된다라고 네. 봅니다. 그게 정의의 실현인 거고 당시 지겸 부장판사가 이상한 판단을 하고 심우정 검찰총장이 또 뭐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봐주기 수사를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풀어져 있지만 원칙과 정의에 맞는 거는 다시 직권남용 다 소추 다 되잖아요. 일단 직권남용 소추되고 특수무집행방해도 소추되고 불소추 특권이 이제 네, 사라졌죠. 사라졌죠. 네. 오늘 11시 22분으로 사라졌어요. 네. 그래서 준비된 거에 다시 검찰이 할 수 있는 권한대로 하는 게 맞다. 네. 그리고 이제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명태균 씨 관련돼서 원래 검찰이 소환하겠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계속 소환 안 됐는데 참고인이든 피해자든 소환은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되면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이 되겠죠.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범죄 혐의가 되게 많을 거다. 네. 근데 요거는 차근차근 아마 시간이 가면 이제 폭로가 나올 것이고 네. 제가 저랬어 라는 게 폭로가 엄청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김건희 씨와 그의 일당들 뭐 어머니도 있고 네. 여러분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것들이 더 쭉 나올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갑자기 생각났네. 그 장 소장님이 윤석열 정권 끝나면은 자기가 아는 거 다 푼다고 그랬는데. 아 그래요? 아 이- 오늘 일부러 안 나오신 건가? 아, 그러니까 그때 다른 방송에서도 나 아직은 위험하다. 무슨 그래요? 일에 당할지 모르니까 내가 이 정권 끝나면은 내가 아는 거 다 풀게. 관저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 김건희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내가 네. 아는 거 다 푼다고 했거든요. 오늘 2심이 무죄로 나와야 이제 풀수 있겠네요. 장 소장님 2심도 좀 잘 나왔어야 돼. 열심히 1심 벌금형. 벌금형? 알겠습니다. 2심에서 벌금 무죄가 먹으면 우리가 나오고 해주고 공동포차에서 풀기. 최대 300만 원. 벌금 모금을 우리가 해주고 공동포차에서만 푸는 걸로 해요. 좋습니다. 의리가 있지. 아, 벌금 모금하고 네. 출연료를 네. 좋은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이제 메시지 나올지 이것도 궁금한데 어제 박성태 실장님이 오늘 3시 반에 나올 거라고 3시 40분 말씀하셨어요. 좀 3시 나온다고 40분. 그러죠. 네. 나올까요? 뭐라고 나올까요? 어제 얘기한 대로요. 구국의 일념을 했는데 헌재가 여전히 반국가세력에 잠식돼서 정의에 어긋나는 판단을 한 거는 안타깝다. 나는 이렇게 직을 잃지만 그렇다고 뭐 나 안 나갈래 이럴 수 없잖아요. 직을 뭐 어쨌든 하면은 됐지만 우리 애국 시민과 함께 친중, 친북한 세력에 맞서 끝까지 싸우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네. 그렇게 그 기분 나쁘니까 짧게 나올 거예요. 짧게 네. 3시 40분에 낼 것이다. 3시 40분에. 김준일 평론가님은 아니 어떻게 비슷한데 오늘 전에 선거 전에 그 윤석열 변호인단 윤곽근 변호사였나? 네. 그 얘기 했어요. 뭐라고 비상대권 얘기를 하면서 네. 야당이 국헌 논란이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계엄이 정당했다는 얘기 했거든요. 그게 또 전에 계속 윤석열 전 대통령이 주장해왔던 바잖아요. 네. 크게 차이가 안 날 것 같고 저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아요. 이제 승복이니 불복이니 이런 단어는 절대 안 나올 거고요. 네. 어떤 식으로 나올 것 같냐면은 나는 오직 국가를 위한다는 충정으로 이거를 할 수밖에 없었다. 네. 이건 내가 하지만 이거는 이제 미완의 혁명, 미완의 개혁, 그러니까 미완의 개혁, 미완의 혁명이 됐다. 네. 그래서 지지자분들이 이거를 뭐 이뤄주길 바란다. 네. 저를 지지해주신 분들이 저의 이 충심을 알아서 이런 것들을 또 나를 우리 국민의힘이나 이런 정당들이 해주길 바란다.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라고 봐요. 네. 이거는 결국은 박근혜가 했던 말보다도 좀 더 불복을 좀 더 높이면서 좀 더 이제 세게 지지자를 결집해 하는 거예요. 박근혜가 그때 2017년 3월 12일에 7시 반에 이제 자기 삼성동 사저로 가면서 그때 민경욱 의원을 통해서 그때 메시지가 나왔는데 뭐라고 했냐면은 저를 지지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네. 요거 한 문장이 있었고 또는 진실은 나중에 드러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인정하지 않는 인정하지 않는 거였죠. 그러니까 네. 불복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래서 굉장히 놀라야 됐는데 이번에는 그거보다 훨씬 2단계 정도 세게 나올 거다 제가 보기에는. 네. 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제가 볼 땐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아마 이분 구속 이런 구속의 취소 이런 구속 접부심 그리고 요청도 않고 아무 말 없이 그냥 감옥에 가 있을 거다. 네.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분이 계속 생각한 건 배신에 대한 트라우마거든요. 아버지가 배신에 따라서 목숨을 잃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본인이 탄핵 소추됐을 때는 그래 난 그래도 이 정도면 아버지보다 나은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네. 오랫동안 청와대 생활을 해서 약간 그 정도로 하는 그래서 일절 뭐 항의하거나 그런 것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이 이제 또 투사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정상 세계에서 정상 세계를 향해 창을 들고 있는 투사라고 본인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뭐 강하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본인이 얘기하든 말든 빨리 감옥에 가셔야 돼요. 네. 그게 그렇죠. 정이죠. 김영 기자는 뭐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 판결문을 상식적으로 누가 썼습니까? 결정문이요? 네, 결정문. 문영배? 정영식 재판관이 썼겠죠. 정영식? 주심이니까. 그러니까 기본 얼개는. 주심이니까. 네. 윤석열은 네. 지금 소장 대행했을 관저에 게 앉아서 아니라.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네. 자기가 임명을 했는데 마지막에 알박기라는 논란까지 하면서 임명을 했는데 판결문을 보면서 본인도 어쨌든 법조밥을 한 30년 가까이 먹은 거 아닙니까? 네. 연락 고독하다고 생각하고 있겠죠. 내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이렇게 네, 없구나. 우리가 지금 판결문에 대한 상찬을 하고 있으면 윤석열을 방해해서 연락 고독하다고 생각하고 있겠죠. 이 정영식 너무하죠 이러고 있겠죠. 그러니까 네. 저는 오늘 그 감정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방금 요 표현이 영화 내부자들에서 네. 이경 대선 후보였던 그렇죠. 이경영이 호텔에서 소주 까면서 졸라 고독하네 이렇게 그거 지금 말씀하신 거죠 그거 야 들으면서 따가웠어 그거. 그러니까 지금 뭐 입장에 조력을 해주거나 이럴 사람들도 이제 많지 않을 거고 사실 하는 거고 오늘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입장을 먼저 냈어요. 네. 수용하겠다고. 근데 그런 상황을 놓고 보면 뭐 예견됐던 상황 아닙니까? 대선을 향해 달려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윤석열을 손절하는 분위기인 거고 그러면 이제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저 광장에서 태극기 들고 있는 소수와 함께 가야 되는 건데 뭐 그런 입장에 반영해서 본인의 고독감을 토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권력 무상 뭐 그러고 난데 오늘 메시지를 내고 난 다음에 계속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헌법재판소 결정 나기 전까지는 사실은 이게 굉장히 로우키로 거의 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지냈는데 이제 오늘 만약에 메시지를 내고 그 다음에 대선 국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뭐 정치 유튜버로 변할 것이다. 그 다음에 친윤 쪽 뭐 후보를 지지할 것이다. 본인이 뭐 후보자를 뭐 낼 것이다. 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어떤 방식으로 활동을 할 거라고 보세요? 뭐 메시지를 직접 낼 수도 있지만 저는 이제 예를 들어 뭐 전광훈 씨나 또는 뭐 측근 중에 혹시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들을 통해서 석동현 변호사랄지 심평이랄지 그런 분들을 통해서 내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계속 반국가 세력에 맞서 싸워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내겠죠. 네. 근데 이제 결국은 그 창이 본인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네.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이라도 대통령도 안 붙여야 되겠구나. 윤석열 씨가 조금이라도 전략적이라면은 약간의 가능성을 보고 그나마 중도의 확장성 있는 후보를 지원해서 본인이 사면받는 게 가장 현명한 선택이겠죠. 다행히 네. 윤 씨가 멍청해가지고 네. 그런 판단을 못해요. 네. 아니 근데 탄핵에 찬성하는 후보를 지지한다고 하는들 나중에 사면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약간 의문이 들긴 하는데 혹시 모르죠. 혹시 모르는 게 신락 같은 희망으로 그나마 그게 낫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제가 늘 표현하잖아요. 미치광이 바보라고. 아까 멍청이라는 단어 좀 센 것 같아요. 빼고 편집해 주세요. 미치광이 바보가 좋습니다 저는. 아니 미치광이 바보는 좀 문화체적이어서 약간 거리감이 있는데 멍청이는 너무 직접적이잖아요. 이런 멍청이. 근데 미치광이 바보라서 그런 판단을 못하죠. 네. 우리가 전직 대통령 이렇게 멍청이 미치광이 바보라고 부르는 것도 되게 비극이에요. 어떻게 보면. 근데 저는 전직 되기 전부터 얘기했어요. 미치광이 바보라고. 계속 탄핵 알겠습니다. 계엄한 날 바로 미치광이 바보다. 사석에서 농담으로 한 얘기가 있는데 네. 윤석열 TV를 열면 콘텐츠를 제가 구성해봤어요. 네. 매주 월요일 내가 풀어준 피의자들. 검찰 5역 30년사를 하는 거지. 그거 막 불러다가 얘기하는 거지. 내가 봐준 피의자들 사건. 화요일 김치찌개 먹방. 네. 그다음 수요일 2년 8개월 동안 있었던 일을 하나하나 짚는 거죠. 그 사건이 저는 금방 1000만 간다고 봅니다. 이게 다른 보수 유튜버들과 경쟁을 하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리고 이제 자기 산하에 다 끌어들이면 되죠. 전한길, 뭐 정광훈 유들. 그럴 가능성은 실제 있다고 보세요? 모르겠습니다. 여기 말씀하신 표현에 따르면 그 미치광이 바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는 네. 지금 당장은 유튜브를 개설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은 본인이 어디 나가겠다라고만 하더라도 지금 솔직히 윤석열 못 불러가지고 안 달란 곳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이제 뭐그 구구 유튜버 쪽에 출연만 해도 되기 때문에 굳이 네. 자기가 그 얘기를 자기가 말을 하고 싶은데 못하는 상황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만들지는 않고 유튜브는 제가 분명히 출연할 거라고 보고 조속한 시일 내에 예전에 박근혜도 막 그 뭐 탄핵 전이었지만 정규제 TV 나가고 막 이랬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거기서 정규제 TV 팬앤드마이크가 이제 굉장히 떴었는데 저는 이제 보수 구구 유튜버 중에서도 아마 고성국 TV 나갈 것 같아요. 예. 왜 그러냐면은요. 이 용산에서 그때 이제 여러 얘기 들으면은 극우 유튜브를 즐겨봤는데 그 중에서 가장 논리적으로 윤석열한테 어떤 정합적으로 논리적으로 영향을 준 게 고성국이에요. 그러니까 네. 다른 거는 이를테면 뭐 이봉주 TV 이런 거는 재미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봉주는 뭐 거기에서 막 유동주 불러다가 막 피아노 치고 막 노래 부르고 가곡 부르고 막 이런 데거든. 그러니까 근데 고성국은 어쨌든 고성국 박사도 이제 정치 박사고 논리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건가요? 네, 그런 것들을 그래서 유튜브를 봐라고 할 때도 있는데 야 고성국 TV 봐라 이런 식으로 얘기한 적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그러니까 거기에 아마 자기의 이 억울함 이거를 정합적으로 풀어내기 위해서는 고성국 TV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사실 높다라는. 정체성은 여기가 맞죠. 우리가 원하시는 안주 준비해드리고 네. 그러면 우리가 요리 직접 하실 수 있도록 해볼 할 수 수도 있다. 있는데. 아, 진짜 내가 그러네요. 같이 옆에서 내가 진짜 이 정권에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나도 소포가 한 20잔 먹는데 다이다이 붙을 수 있는데 윤석열이랑 네. 저는 미치광이 우리가 술 먹기 싫어요. 아, 좋은 사람 많은데 미치광이 밥이랑 술 먹어요. 술 먹기 싫어요. 싫다. 알겠습니다. 거부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윤은 뭐 하고 있을까? 네. 예를 들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상이 틀렸던 거는 사실은 석방돼서 관저에 있는 동안 상당히 조용했잖아요. 이분이 희대의 오지랖한데 네. 말도 엄청 좋아하고 조용히 있을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근데 조용히 있었다? 제가 볼 때 유일한 가능성은 떠들면 인용된다. 지금 기각으로 거의 결정됐기 때문에 떠들면 인용되니까 그냥 조용히 있으면 기다리십시오. 이거 말고는 제가 상상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어요. 네. 이분의 성정과 반하는 지난 한 2, 3주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누군가 그렇게 확고하게 김건희 씨일 수 있죠. 네. 얘기해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결론이 오늘 나왔잖아요. 제가 볼 때 지금 이 순간은 약간 멘붕일 것 같아요. 그러면. 기대했던 왜냐면 기각이 아니라서. 그렇죠. 왜냐면 이게 가장 파면이냐 기각이냐가 가장 중요했던 게 뭐냐면 그래서 지난번에 구치소에 간 것도 이분이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약간 심리적으로 압박을 느낄 수가 있지만 그래도 현직 대통령 신분이잖아요. 경호처가 있고 네. 경호처 직원들이 얼굴 읽었던 충성을 맹세한 김성훈 차장 와서 계속 이러고 있고 그러니까 내가 그냥 교도소에 잠시 갇혀있지만 나는 대통령이라는 게 되거든요. 근데 오늘 11시 22분으로 그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분은 약간 지금 멘붕을 겪지 않을까. 네. 그래서 어떤 위에 구체적인 있다가 확 떨어진 기분. 그렇죠. 네. 그러면 본인이 이제 실제 체감을 하는 게죠. 자, 그냥 멘붕도 아니에요. 이제 교도소 가야 될 거라는 그리고 그게 길어질 수 있다는 공포도 이제 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하루 이틀간은 멘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정리되고 하루 정도는 최소한 정리되고 고성국 TV 나가서 일단 자기가 살 수 있는 길은 뭔가 그러면 구구 지지층을 더 확보를 해서 자기가 어떤 정치범으로 해가지고 정치 투쟁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은데 네. 잘못된 생각이죠. 예.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그러니까 직무 중지 기간 빼면 한 2년 8개월 정도 이제 유지가 됐는데 이 우리가 겪었던 윤석열 정부의 이 시간 그리고 인간 윤석열로서 이렇게 정치 입문했을 때부터 따져보면은 총 1375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에 입문해서 지금까지. 자, 검사 윤석열, 정치인 윤석열,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 이 평가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김한 기자. 네. 이 세월 동안 이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인물에 대한 평가. 자, 윤석열 정부의 실정 기록을 제가 이번 주에 한겨레 21에 와이드표로 2페이지짜리를 그래요. 할 만들었는데 얘기가 많으시겠네요. 네. 무수한 실정이 있는데 네. 가장 큰 거는 첫 번째는 의료 대란이에요. 의료 대란. 작년 2월부터 생명이 작년 걸린 한 거니까 가을 그거는. 말까지 해서 11월까지인가요? 제가 정확한 시간은 모르겠는데 그 자료에 따르면 초과 사망자가 3,000명이 넘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돌아가시지 않으셔도 되는데 돌아가신 분, 초과 그러니까 사망 이렇게 같은 봐야 기준 되는 거예요? 특별한 환경 변화가 없는데 네. 그러니까 병원에서 어떤 이렇게 사망하신 분들 이게 예년에 비해서 3,000명이 넘어요. 네. 물론 이분들이 뭐 다른 것도 있을 수가 있고 마침 그 해에 그러니까 작년에 좀 더 위독한 환자들이 많이 갔을 수도 있고 여러 변수가 있지만 3,000명이면 큰 수잖아요. 네.
이 정도 큰 수가 있었던 거는 의료 시스템이 미비해서라고 볼 수도 있고 의료 대란이 생겨서 저는 최소한 3,000명 중에 뭐 반 이상, 네. 최소 2,000명 이상은 거기에 영향을 받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윤석열이 미치광이 행태로 해서 2,000명을 늘리겠다고 하고 그걸 고집하면서 사실은 의정 갈등으로 의료가 완전 힘들어졌잖아요. 뭐 통계로도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7대 암 수술이 예전에는 뭐 20일 걸렸는데 지금 한 달, 제가 정확한 시간은 기억이 안 나지만 길어진 거예요. 네. 훨씬. 암 수술 빨리 받으려고 난리잖아요. 그런데 길어지면 사망 위험도 그만큼 높아지는 겁니다. 저는 상당수의 생명에 윤석열이 책임이 있다라고 보고 또 하나는 각 정부, 예를 들어 방통위도 마찬가지고 국민권익위, 국가인권위원회, 노동부 많은 정부가 너무 이상해졌어요. 국가기관들이. 네. 우리나라가 사실 고위 관료라 하면 그래도 엘리트거든요. 그러니까 뒤로는 무슨 부정부패가 있고 뭐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직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일을 잘해왔었어요. 네. 그러니까 뭔가 시스템이 딱 갖춰져 있었는데 그 시스템이 그렇죠. 무너진 느낌. 네. 네. 김문수가 노동부 장관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 반노동 정책을 했던 네. 이준숙 위원장이 예를 들어서 뭐 방통위원장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제가 그거 관련해서 기적의 논리를 지하철에서 들었잖아요. 어떤 할아버지 두 분이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한 분이 다음 대통령은 김문수가 될 것 같아 이랬어요. 그때 옆에 분이 무슨 김문수가 대통령감이라고 김문수가 대통령이 돼 이랬어요. 이분이 뭐라는 줄 알아요? 윤석열이도 했어. 정확한 지적인데요? 못 이긴다. 이거 내가 깨달았어요. 그때 저도 김문수가 어떻게 후보가 되냐 이 얘기를 한참 방송에서 많이 할 때였는데 이 논리를 못 이긴다. 윤석열도 했다는 기적의 논리가 있다. 그렇네. 국가의 각 기관들이 망가진 건 네. 예를 들어 검찰도 망가졌죠. 경찰도 사실은 망가졌고 망가진 거는 윤석열이 기본적으로 이 국가가 반국가 세력에서 장악된 이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거를 뒤집어 엎기 위해서 가장 이상한 사람을 갖다 꽂아 넣었던 거예요. 네. 그런 거라고 이게 국가기관들이 다시 제자리에 돌아오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거다. 그 두 가지는 저는 가장 큰 실책이다. 윤석열의 죄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오늘 파면되는 걸 보고 인간적으로는 아이고 그냥 동네에서 술이나 먹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용서할 수가 없는 자죠. 네. 윤석열 2년 8개월이죠. 2년 8개월에 간략하게만 큰 것만 말씀드릴게요. 22년 5월 달에 갑자기 청와대를 떠나겠다고 선언하고 지금 차기 대통령이 청와대로 가는 건지 용산으로 가는 건지 세종으로 그러게요. 가는지 모를 네. 이 국가적인 엄청난 공백 사태를 나왔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되고 나서 한 달 만에 이준석을 당윤리위원회 회부하는 게 있었고 그다음에 그 초등학교 그 입학 연령을 5세로 하향했다가 다음날 번복하는 일이 있어. 그게 7월 달입니다. 이게 다 두 달 안에 있었던 일입니다. 취임기 그리고 두달 안에. 9월에 윤석열 정부의 사실상의 진로를 결정지은 바이든 날리면 사건이 납니다. 이게 이제 22년 9월 달입니다. 그리고 22년 10월 달에 이태원 참사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22년 11월 달에 MBC를 해외 순방기 안 태울 거야. 이런 이제 일이 발생을 하고 그다음에 쭉 가다가 23년 3월 달에 강제동원 제3자 변제한 정부 입장을 일방적으로 확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3월 달에 주 80.5시간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일방적으로 발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업적이 하나 있어요. 23년 6월 달에 윤석열 나이를 시행합니다. 또 윤석열 나이. 네, 그리고 좋습니다. 23년 7월 달에 양평고속도로 논란이 제기되니까 사흘 만에 백지화해버립니다. 그리고 이해에 7월 달에 최상병, 해병대 최상병 사망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8월 달에는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논란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과학 R&D 예산을 일방 삭감만 하겠다는 입장을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23년 10월 달에 윤석열 정부 몰락에 전조가 됐던 강서구청 등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하게 네. 됩니다. 이때 뭐 양념거리로 국민의힘이 꽃이 피면 김포도 서울된다 이런 발언들이 있었는데 다 네. 뭐 잊혀졌고요. 김기현 대표가 그만뒀죠. 그리고. 네, 그 다음에 23년 12월 달에 김건희가 도이치 주식을 직접 주문했다는 녹취록이 공개가 되고 1월 달에 진보당 강성 의원 입틀막 사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좀 개겨봤다가 90도로 폴더 인사하는 사건이 발생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24년 3월 달에 그 유명한 윤석열 대파 875원 사건 그리고 이종섭 장관의 런종섭 사건이 발생을 해서 그리고 이때 아까 이제 박성태 실장님이 얘기한 의대 정원 우린 무조건 2,000명이야. 네. 2,000명 의대 정원 확정이 발표가 되고요. 4월 달에 아시다시피 참패합니다. 총선에서. 네. 그리고 이때 딱 한 번 영수회담을 개최하죠. 이재명 대표와. 네. 그리고 나서 6월 달에 아니야. 여당과 대화해서 갈 수는 없어. 뭘 발표합니까?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전격 발표합니다. 그리고 7월 달에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당선이 되고 그 후에 2024년 9월 달에 명태균 게이트, 김건희의 공천 개입 논란이 시작이 되고 이때부터 그 쭉 이제 지금까지 상황이 이어지는
상황으로 대응까지 하게 오고 되는. 있습니다. 와, 지금 짧은 기간인데 2년 8개월이면 굉장히 많은 짓을 저질렀네요. 그러니까 그거 한 사람이 다 했다고요? 네, 매월 대단한 걸? 지치지도 않고 잘못을 저질러. 아, 네. 네. 그러니까 네. 이제 돌이켜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뭐 많은 정부들을 이제 직접 겪었거나 아니면은 뭐 교과서로 봤거나 그랬잖아요. 헌정사상 최초라는 수식어가 가장 많이 붙은 정권이었어요. 네. 예, 진짜로. 뭐만 하면 나 헌정사상 최초 뭐 거부권 40번 쓰고 맞아요. 뭐 사실은 야당도 뭐 책임 있다는 얘기도 나오지만은 지금 뭐 탄핵을 30번 하고 막 이게 너무 나라가 혼란스러웠다. 첫 번째. 그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그동안에 정치권에 있었던 관행들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이게. 이게 관행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다 기득권으로 보는, 그러니까 검사들의 시각이 그런 거잖아요. 자기 외에는 저 사람들은 다 피해자고 다 적이다. 그런 식으로 평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야당도 적이고, 그러면 이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다 수사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그러니까 킬러 문항을 얘기를 하면서 학원들 수사해가지고 교육개혁을 하고 막 네. 전부 다 이런 식의. 예전에 이제 이관우 국회 입법조사처장이 책을 냈거든요. 압축 소멸사회 이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재밌게 이제 네, 제가 재밌어요. 인터뷰도 굉장히 재밌는데 네. 거기 그런 얘기가 나와요. 대통령님, 이 문제는 구조적으로 좀 문제가 있습니다. 뭐? 야, 그 구조란 놈을 잡아들여 빨리. 책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네. 세상 모든 거에 이제 검사 마인드. 사실은 뭐 검사들이 다 그런 건 아닌데 검사물에 빠진 사람들도 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그냥 대통령 선거 나가겠다라고 하고 1년 만에 검사만 하다가 이렇게 된 사람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하나 보여줬고, 하나는 모든 시스템의 파괴예요. 그러니까 네. 예, 모든 그 아까 얘기했지만은 그 공직에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독립기념관장에 왜냐면 뉴라이트가 웬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정부도 그 정도까지 나가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뉴라이트가 이명박 때도 있었지만은 그렇게 노골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무슨 공무원 인재 개발 원장인데 갑자기 극우 유튜버를 데려다가 거기다 앉혀놓고 맞죠. 네. 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 자행됐는데 문제는 이게 한 번 이렇게 다들 금기라고 생각했던 게 한 번 넘어가면은요, 사실은 이거 또 하기가 쉬워요. 어느 정권이든 그게 이제 그런 금기가 다 깨졌다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보고, 왜냐면 민주주의는 결국은 어떤 제도적 자제, 상호 관용 이런 걸로 이제 유지가 되는 건지 형식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금기가 다 깨졌다. 그래서 제가 진짜 웬만하면은 좀 사람을 싫어하는 티를 안 내려고 좀 노력을 해요, 진짜로. 네. 왜 정치평론하면은 너무 감정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 아시겠지만 내가 너무 티를 많이 내. 윤석열 인간 자체가 너무 싫어가지고 진짜. 우리는 윤석열 그 인간 자체가 싫다. 난 인간 자체가 싫어 진짜. 이러니까 아니, 왜 쟤는 친북이라고 미워하는 그러죠.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그 말도 그런데 있잖아요. 이명박, 박근혜 뭐 이런 분들도 제가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진짜 윤석열은 인간 자체가 너무 싫어요. 그러니까 진짜. 네. 예. 그러니까- 저는 그 예전에 김여정이 냈던 그 논평이 윤석열 정부 동안 제가 늘 마음으로 생각했던 뭐죠? 나 우리는 윤석열이란 인간 그 자체가 싫다. 아, 그랬었나요? 네. 아. 근데 알겠습니다. 최초에 아까 제가 쭉 읽어드렸지만 사실 지금 말씀하신 시스템 파괴 부분 관련해서 그러니까 시행령 경찰국을 시행령으로 바꾼 거 계속적으로 시행령 정치를 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행령 정치를 초반에 집권하고 나서 누구의 아이디어인지 모르겠지만 시작하면서 사실 야당과의 협치를 포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를 입법은 불가능하니까 우리가 적이랑 협상을 해서 그러니까 그때부터 저는 그 상황이 지금 윤석열의 파국이 좀 시작됐던 게 그 시행령 정치였다고 보고 그때 국민의힘도 이렇게 가면 안 된다.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주의의 원리라든지 정당 정치나 이런 삼권 분립의 원리를 맞춰서 가야 되는데 그때 그냥 그렇게 해왔어요. 왜냐하면 의석수가 적으니까 이제 그게 지금 야당은 완전히 그 12월 3일 내란 사태를 통해서 적으로 규정하게 된 이 상황의 씨앗이라고 보여지고 그다음 저는 윤석열 정부 실정에서 제일 큰 사건 중에 하나는 바이든 날리면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네. 바이든 날리면이 되면서 언론과 그러니까 야당과의 대화를 시행령으로 다 할 수 있어라고 포기했다면 바이든 날리면이 되면서 예를 들면 비판적인 언론은 다 커뮤니케이션을 완전히 포기한 맞아요. 상황. 이게 집권하고 다 3개월 안팎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이미 윤석열 정부의 실패는 사실 예정이 됐던 거고, 근데 그거를 계속 덮어온 방식이 뭡니까? 어떤 일이 빵 터지면 우리 의료개혁 할 거야. 의료개혁도 한 2달 정도는 여론이 굉장히 호의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역대 어느 맞아요. 정부도 못했고 윤석열 정부가 이것만 잘하면 언론도 그랬죠. 네. 근데 그 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건폭 때려잡겠다고 해갖고 뜬금없이 일을 저지르고 그때 그것도 이슈 그
이슈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슈갈이 성격으로 계속 그렇게 일을 튀고 그게 대왕거래 프로젝트까지 가고 양평고속도로 논란 나니까 백지화해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그전 정부에서는 사실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그런 프로토콜이라든지 이런 거 다 무너뜨린 상황에서 계속 끌고 왔던 거고 그러다가 이제 매일 밤마다 술만 먹으면 야당 욕하고 언론 욕하고 이걸 다 때려 엎어야 돼? 이걸 누가 때려 엎을 수 있지? 야 김영은이 들어오라고 해. 이렇게 되는 상황으로 간 게 결국엔 이 초반에 윤석열 정부가 잡은 모드의 시작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이 그러니까 대중들의 관심을 받게 된 게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당시 이제 서울 고검인가요? 그 국감장에서 했던 맞아요. 말이잖아요. 정답이요. 기억납니다. 네. 질문에 사람에 충성하지 않아. 당시 이제 고검장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냐? 그때 아마 국정원 댓글 수사팀장이었을 거예요. 그걸로 와 저분 소신 있어라고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소신과 똥고집을 약간 혼동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그 다음에 여러 가지에 대해서는 그 검찰의 어떤 수사에 관련돼서는 어떤 불굴, 소신 있는 것처럼 보였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일부 대중들이 저 양반은 제대로 된 검사다. 뭐 검사를 계속 했으면 어쩌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분의 성정은 사실은 지 맘대로 하는 거였죠. 본인은 사람한테 충성하지 않고 대신 그렇죠. 자기에게 충성하길 바라는 거죠.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본인과 똑같은 사람이 있으면은 가차없이. 예를 들어 송경호 중앙지검장 디올백 관련해서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했다가 가차없이 문 먹고 보내버렸잖아요. 네. 원래 그 사단의 막내로 해가지고 되게 가까운 것으로 평가받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냥 한 칼에 날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외향으로만 볼 때는 아 불굴 소신 멋있었는데 정치의 영역에 들어와서는 그냥 완전히 고집불통. 그냥 본인 혼자 하는. 그래서 도저히 이게 안 됐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항상 볼 때 사물을 좀 더 깊게 봐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것도 여담인데 제가 이제 민생경제회의를 준비했던 부처 공무원이랑 얘기를 해본 적이 있었는데 거기가 얘기가 이태원 참사 났을 때 첫 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윤석열이 드론 얘기를 해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네. 저거를 밑에서 저렇게 써주지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 이태원 참사의 대책으로 대통령이 앉자마자 뭐 드론 얘기를 하라고 주무부처에서 이 페이퍼워크를 하진 않았을 거잖아요. 그럼 저건 어디서 온 얘기냐 이런 생각을 했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네 부처에서 민생경제회의 준비를 하는데 예를 들면 농업 관련된 얘기를 해야 돼. 그래서 무슨 뭐 농업이 바이오 산업 얘기하고 미래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 이제 페이퍼워크를 해서 줬을 거잖아요. 네. 그럼 이제 그거를 보통적으로 읽죠. 왜냐하면 그게 정부 비전적으로도 맞고 정부 방향으로도 맞고. 근데 이 양반 농업 그래 앉으면 태양광. 그 다음에 방산 뭐 얘기한다는 거예요. 방산 얘기하고 앉으면 방산 비리.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늘. 그래서 민생경제회의 같은 거 하면 주무부처에서 거의 책을 만듭니다. 이 대통령실에 전달해주기 위해서. 근데 이거를 갖고 가서 대통령한테 설명을 못 한다는 거예요. 야, 이거 다 한 페이지로 갖고 와. 그러면 차에 내려가면서 이거 한 페이지 보고 앉아갖고는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방산 비리, 원전 수출, 태양광, 그 다음에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해서 몇 번을 반복하다 보니까 아, 이거 손 놓게 된다. 이거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됐다는 거거든요. 근데 비겁한 얘기죠, 물론. 그러면 그때 소신 있게 문제 제기를 했어야 되는데 아무도 못 했을 텐데. 근데 이 얘기를 처음에는 윤석열과 그 주변만 알았겠죠. 그러다가 캠프 때는 캠프가 알았겠죠. 그러니까 신용환 교수 같은 사람이 그런 양반인 거 아닙니까? 네. 캠프가 알았겠죠. 당도 알았겠죠. 그러면 윤석열이 원래 이런 사람이라는 걸 그 주변에 100명, 300명, 500명은 알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까지도 파면이 됐는데도 그 주변에서 아무도 그 얘기를 하지 않고 있다. 저는 이게 국민의힘과 윤석열 그 주변 사람. 주변의 비극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네. 대통령은 매우 고통스러운 자리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왜 고통스러운 자리냐면은 대통령 자리에 있었던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개인적으로 차이는 있겠지만은 보고서가 이게 올라오면은요 다 읽어야 돼요. 그걸. 네. 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도 본인이 재임 기간에 술 안 마시겠다라고 했던 이유가 판단력이 흐려지면 안 되는 것도 있고 술을 마실 시간이 없는 거야. 이 보고서를 다 읽어야지 본인이 그거는 어떤 책임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사실은 다 안 읽어도 대충 어떻게 또 떼울 수도 있어요. 근데 대한민국의 국정을 운영하는 사람이라면은 그거를 이해를 하고 자기가 판단해야 된다니까 그 고통스러운 거 DJ도 그랬거든요. 김대중 대통령도 맨날 눈 안 보이는데 다 줄 긋고 맨날 읽고 있었다라는 거야. 근데 윤석열은 맨날
폭탄주 20잔씩 먹고 맨날 관저에 불러다가 오늘도 술하고 네. 국민의힘 의원들 오늘은 전화 안 오나 대기하고 있고 네. 술 이제 또 요 콜로 하면은 이러고 가짜 출근 차량 보내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의지도 없었고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술만 끊었어도 사실은 네. 조금 낫지 않았나 그 생각이 들어요 진짜. 앞으로 뭐 구치소에 들어가서 술을 강제로 끊게 되지 않을까요? 원래 그랬어요. 원래 그 선거 때도 얘기 들어보면 어디 각 지역 가거나 그러면 얘기를 쭉 하잖아요. 여기에 미리 사전에 뭐 알려주잖아요. 브리핑을 해서 안 듣는데 안 듣고 내가 말이야 여기 동네 왔을 때 뭘 먹었는데? 십몇 년 전에 왔는데 좋구만 안 변했네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골목 돌아가면 대구탕이 그렇죠. 또 기가 막히다고. 어디 청년들과 어느 지역에서 그쪽 청년 당원들과 만나는 게 있었는데 저녁 제가 4시간 막 길어지더래요. 청년 당원들이 이제 잠깐 나와서 화장실 간다고 나와가지고 근데 이거 언제 끝나요? 그래서 왜냐면 그래도 유력 대선 후보인데 청년 당원들이 더 하고 싶잖아요. 본인 과거 얘기만 99% 하니까 그래서 피한다고. 전형적인 꼰대. 전형적인 꼰대죠. 네. 근데 네. 그러한 사람들이 또 자기는 재밌다고 생각한다. 자기 본인 얘기가. 스스로 나 얼마나 재밌니? 뭐 이러면서. 제가 알겠습니다. 들었잖아요. 그 검찰에 있을 때 한 분이 같이 술을 먹는데 이제 그 한 2차, 3차 돼가지고 좀 많이 취해서 피곤했는데 네. 저는 앞에서 혼자 계속 얘기하더래요. 졸고 있는 거 보면서도. 졸고 있는 거 보면서. 듣는 이분은 게 중요한 게 아니군요. 그쵸, 상대방이. 말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조용히 있는 게 좀 이상하다. 집에 무슨 인형 큰 거라도 있어서 그 인형 보고 혹시 얘기하는 게 아닐까? AI 인형 뭐 이런 거. 네. AI 이분이 엄청 AI 말을 참모. 좋아하는데 그렇죠. 최 GPT야. 아니 이게 사실은 이런 소소한 얘기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무궁무진한 얘기들이 많이 쏟아져 나올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국정 운영을 했을지. 이분에 대한 처음에 신뢰가 떨어진 게 그 예전에 관악구에서 반지하에서 물이 넘쳐서 사망한 쳐다보던 장면. 가정이 있었어요. 그걸 쳐다보고 아이고 왜 못 나왔지? 뭐 이러잖아요. 당연히 그 사망 사고가 일어난 곳에 가면 최소한의 사실은 파악하고 가야죠. 그게 기본 아닙니까? 그냥 다른 사고도 아니고 사망자가 있어서 재난에 따라 사망자가 있는다면 그거는 그 사람에 대한 예의예요. 근데 거기엔 아주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왜 못 나왔지? 안 본 거예요. 그럼 차 타고 가는 순간 보고 이건 제가 볼 땐 15초면 됩니다. 그 네. 보고하고 듣는 거. 그걸 안 듣고 분명 딴소리하고 간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저는 그걸 딱 보고 이분은 기본적으로 사람에 대한 예의가 없구나. 그럼 사망자가 있었으면 거기 가서 그걸 위로하러 가는 자리잖아요. 사실은 대통령이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 기본적인 준비도 않고 가는구나. 그러면은 기본적인 예의가. 그 다음에 이제 이태원 참사 때 저는 그때 보고는 완전히 놀랬는데 그 다음 날인가요? 다다음 날 그 현장에 가서 뇌진탕이겠지 뭐 이렇게 하거든요. 미끄러져서 네. 넘어지면. 내가 수사 많이 해봤어. 이거 뇌진탕이야. 무수하게 아침 언론에 다 나와서 이건 사실 어떻다 사망 원인들에 대해서 나왔는데 보고서를 안 보는 거야. 이 큰 참사. 저는 처음엔 정말 제가 이태원 참사도 제가 특보를 했었는데 놀래죠. 사망자가 계속 늘어나고. 그래서 처음에는 솔직히 그 생각 들었어요. 윤석열 대통령도 좀 그렇겠다. 집권 초에 저런 참사가 터져서. 참사가 터져서 물론 책임은 있지만 또 아주 직접적인 그런 건 또 아닐 수 있잖아요. 근데 참 그럴 수 있겠다. 근데 그 생각을 제가 바로 다음날 버린 게 이 미친 자는 이 원인에 대한 파악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기본 자세가 안 된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음 대통령은 보고서만 제대로 읽어도 윤석열 그렇죠. 대통령보다는 전 대통령보다 본인이 훨씬 더 잘할 것이다. 대통령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참사가 났을 때 일단 마음이 아파야 되죠. 내가 조금만 더 잘했으면. 오늘 그래서 그 오마이뉴스의 전 한국일보 논설실장이었던 이충재 네. 이충재 칼럼의 제목이 윤석열은 대통령이 되면 안 됐다 이거예요. 저도 진짜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그냥 해피하게 술 마시고 검찰총장 그만두고 그냥 이렇게 살았으면 될 딱 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모두 사회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죠. 뭐 여기까지 온 거를 누구를 탓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뭐 여기서 뭐 네가 이 찍이네, 뭐 네가 찍었네 안 찍었네 이런 거 해봤자 아무 의미 없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런 거는 고 여기서 교훈을 얻는 게 중요하다. 네. 그러니까 정치 혐오가 굉장히 위험한 거를 우리가 정치를 굉장히 혐오해요. 그러니까 정치 신뢰도 매우 낮아요. 정당 신뢰도 이런 것도 되게 낮거든요. 가장 낮아요. 기관들 중 검찰과 1, 2위를 다쳐 바닥에서. 그런데 정말로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정치를 못하느냐. 뭐 욕먹을 만한 짓들을 하지만은 백마탄 왕자가 나타나서 초인이 나타나서 우리 정치를 구원해 줄 거란 환상을 버려야 되는 거가 윤석열이 정확하게 보여준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정말 위험해요. 정말 위험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무슨 짓을 벌이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봤기 때문에 정치를 해본 사람은 뽑자.
그리고 특히 무슨 검찰만 하던 사람들 이런 사람은 진짜 내가 뭐 한동훈 대표나 이런 사람 저격하는 게 아니라 한동훈 대표는 그래도 윤석열보다 나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네. 근데 진짜 위험하다. 모든 거를 다 적과 나 잡아 넣을 놈 아닌 놈 이렇게 구분하는 평생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분법적 적대적 관계로 세상을 보는 사람들은 정말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됐고 앞으로 이제 대선이 치러지게 됩니다. 60일밖에 안 남았는데 일정을 좀 그려보면은 5월 9일에서 10일 후보자 등록을 하고 5월 15일부터 선거운동 시작되고요. 31일 사전투표하고 6월 3일 대선을 치르는 게 유력한 상황입니다. 아직 이제 날짜 지정은 안 됐어요. 자, 대선 국면에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전략을 세우고 있을 테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뭐 후보가 되는 게 수순이다 이렇게 갈 텐데 전국 전망 어떻게 보세요? 지금 국민의힘이 이제 탄핵 찬성파, 탄핵 반대파가 대선 주자에서 어디가 더 먼저 주도권을 잡느냐. 네. 이게 좀 관심사고 민주당은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대선 주자가 될 가능성이 뭐 95% 이상이기 때문에 사실 경선 자체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리고 이미 뭐 집권 플랜 본부랄지 여러 가지 민주당에서 준비한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이 이제 유권자들에게 어떻게 소구되느냐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써야 되고 근데 이제 탄핵 찬성파와 반대파 저는 이제 결국엔 탄핵 찬성파가 목소리를 얻지 않겠냐 국민의힘 네, 그렇게 보는데 그건 모르죠 이제 여기서 그래서 지도부나 국민의힘 주요 중진들이 명확한 메시지를 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 윤석열이랑 같이 갔다가 같이 망한다 선을 그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정도 자신이 없고 4월 2일 재보궐선거 결과를 보면은 윤석열 전한길 전광훈이랑 같이 가다가는 폭망한다. 네. 요거거든요. 근데 오늘도 헌재 앞에 김기현, 나경원, 뭐 추경호 이런 분들이 가서 기각을 확신한다 이런 얘기 떠들고 있거든요. 이런 분들이 주도권을 잡으면 안 되는데 그건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근데 민주당도 탄핵 찬성파가 주도권을 얻을 가능성이 그렇죠. 조금 더 많다. 근데 민주당도 고민해야 될 게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가 2심에서 무죄가 나왔잖아요. 공직선거법에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갤럽조사 같은 거를 보면은 지지율이 다자대결에서 뚜렷이 오르지 않아요. 30%대에서 네, 그냥 쭉 34, 가더라고요. 35로 계속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일단 뭐 민주당엔 반감층도 있을 수가 있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호감층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외연 확장을 사실은 안심하지 말고 더 해야 돼요. 네. 왜냐하면 대선 자체는 우리나라가 역대 대선 정동영 민주당 정동영 2007년 빼고는 대부분 치열한 양자 대결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0%를 최소한 45% 이상 넘어가지 않으면 불안할 수 있어요. 지난 탄핵 뒤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후보로 나섰을 때도 당시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을 합하면 더 많아요. 네.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 뭐 여러 가지 이제 시사점들이 있는데 오늘 한국갤럽 이제 여론조사가 나왔거든요. 네. 탄핵 심판 직전에 나왔는데 탄핵 찬성 반대가 탄핵 찬성 57, 네. 반대 37, 정확하게 20% 포인트였어요. 이 숫자가 되게 유의미한 숫자, 57하고 37. 네. 왜 그러냐면 이번에 4월 2일에 보궐선거가 경남 거제시장 민주당 56.75, 57이죠. 국힘 38. 오, 되게 비싸네요. 예. 그리고 충남 아산시장 민주당 57.52, 국힘 39.92. 네. 예, 57대 37이에요, 지금. 네. 그러니까 그냥 가면은 20% 포인트. 자, 그런데 그럼 이게 대선에 그대로 갈 것이냐. 우리 실장님도 얘기를 하셨지만은 지난 재작년에 있었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17% 포인트가 났어요, 그때. 그런데 총선에서 그리고 압승을 했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총선이라는 아주 특수성이잖아요. 253석이라는 소지역구로 나눠지고 그게 또 분포가 유권자가 어떻게 돼 있느냐. 의석수는 이제 총 192 대 108, 범야권 190, 108이 됐지만은 그때 이 표를 다 합치면은요 4.5% 포인트 차이였어요. 전체 그래요? 유권자. 득표를 이렇게 비교해봤을 때 전체? 예, 다 합치면은 사람들 다 합치면은. 네. 그래서 이제 보수에서 중대선거구제 하자, 이제 소선거구제 그만하자 막 이런 얘기가 막 중앙일보를 포함해서 막 칼럼으로 나오고 막 다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17% 서울에서 낮지만은 포인트가 낮지만은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이거는 대선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대선이니까
어느 정도까지 결집을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20%포인트 차가 57대 37이 될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생각보다 많이 결집을 좁혀질 해서 것이다. 좁혀질 것이다. 이렇게 좀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아요. 그럼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후보가 사실은 경선에서 승리할까요? 탄핵 찬성파? 탄핵 도지사입니다. 네? 도지사입니다. 그거는 전략적으로는 저는 이제 네. 전략이라고 표현하긴 그렇고 전술적으로는 이미 결정이 됐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목소리가 큰 스피커들은 다 당권 주자들이 대권 주자들이 아니에요. 국민의힘 내부에서 네. 김나윤도 뭐 윤상현 의원은 본인 생각 다르게 할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렇다라고 하면 대선이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알지만. 다 지역별로 조직을 꾸립니다. 이 지역별로 조직을 꾸린 사람이 후보가 돼서 다 지역을 돌면서 이제 선거를 치르는 거예요. 그리고 네. 지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차기 당권주자로 남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직을 장악하는 힘을 갖기 때문에. 근데 예를 들어서 한동훈이나 홍준표나 오세훈이 그런 사람이 된다라고 해서 지역 조직을 다 가져요. 국민의힘에. 자기가 꾸려요. 막. 그러면 그 후에 누가 당권을 갖겠습니까? 그 사람이 갖게 돼요. 네. 자, 근데 지금 김나윤, 쌍권은 그걸 원하지 않죠. 이 사람들이 원하고 있는 건 뭡니까? 당권을 갖고 싶은 거잖아요. 대권은 이미 그 전제는 뭡니까? 대권은 이미 어려운 거예요. 현실적으로. 네. 그렇다라고 하면 대선까지 뛰고 졌으니까 저는 퇴장하죠. 이 사람이 나가는 게 맞아요. 네. 네. 그러면 지금 이름이 나오는 사람 중에 그럴 사람은 누굽니까? 김문수 후보밖에 없어요. 근데 그러면 우리 대통령 후보를 어떻게 뽑는 거지? 들여다보니 이거는 그러면 밀면 밀리겠는데? 라고 하는 룰이잖아요.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룰이라는 게. 저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국민의힘에서 큰 스피커로 얘기를 하고 있는 당권 주자들의 이해관계와 김문수라고 하는 캐릭터가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사실 그리고 룰도 거기에 있고 하기 네. 때문에 저는 될 가능성이 외부의 판단과는 달리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은가라고 보고 네. 그렇게 되면 어차피 대선은 이번 판은 나가리고요. 다음 판에 제가 공천도 할 거고요. 뭐 이렇게 해서 가야죠라고 하는 걸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생각보다 싱겁게 끝날 수 있다. 이런 대선이. 생각합니다. 뭐 짧게 보론을 하면은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뭐냐면요. 역대 패배한 대선 후보는 정동영 빼놓고는 다 당대표를 했어요. 다음에.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다이가 재기를 하려면 이회창도 그랬고 다 그래 뭐 이재명 대표도 그랬고 지금 안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패배한 사람들이 다 근데 이제 그러면은 말씀하셨다시피 한동훈이 나와서 만약에 대선 후보가 돼 그러면 질 거 아니에요. 질 가능성이 높아. 뭐 해봐야 알겠지만은 진다라고 오면은 정계 은퇴할 건가요? 뺄 수가 없잖아요. 당권을 잡으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모든 시선은 다 권성동, 권영세, 나경원 뭐 다 지금 당권에 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한 지금 상황이다. 근데 약간의 의문이 뭐냐면 김문수 장관이 나가서 대선 후보가 돼서 진다고 하더라도 김문수 장관이 다시 당으로 돌아와서 당권을 잡으려고 그 조직은 할 수 있잖아요. 만들어주는 조직이죠. 예를 들면 김문수 스스로 셀프로 구축할 수 있는 조직이 아니라 네. 예를 들면 기존의 조직을 이 선거를 관리하는 사람, 당에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서 주고 예를 들면 거기서 대리자로서 후보를 세우는 방식으로서의 김문수지 김문수도 만약에 내가 독자적으로 이거를 꾸려보겠다. 근데 사실 김문수 후보가 그럴 여력과 나이와 자금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약간 생각이 나는 게 뭐냐면 만약에 김문수 장관이 후보가 돼서 나갔어요. 그러면 제가 볼 때 40%뭐 정말 넓게 잡아봐야 41% 이상 못 얻어요. 네. 그러면 41%도 못 얻고 만약 나왔잖아요. 국민의힘은 당명 변경이에요. 이미 그거는 그 대선 진 다음에는 이제 책임론이 일고 권성동, 권영세 뭐 다 필요 없습니다. 네. 거기다가 거기에 김문수가 만약 왔다가 다쳤다면 뭐 윤상현, 나경원 다 필요 없어요. 이제 완전히 쇄신 운동이 일어날 겁니다. 네. 정풍 운동. 그러면 당명 변경하고 사실상 거의 해체 정도로 하고 다시 만들고 똑같은 놈들이 하긴 하겠지만 뭐 그런 것들이 일어날 거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권성동 원내대표나 이분들이 계속 본인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겠지만 네. 어느 정도 45% 이상 싸워볼 만하게 싸워야 돼요. 그래야 당의 명맥을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래도 뭐 당명 변경 정도는 할 수 있겠죠. 패배한 다음에 다시 뭐 쇄신파가 얘기를 하고 당면 변경을 해서 왜냐하면 이분들은 내년 지방선거가 더 관심이거든요. 그래서 그럴 수는 있는데 대패하면 거의 그 안에 난장판입니다. 너 때문이야 하고 뭐 해서. 그게 말씀하신 대로 왜 정동영 후보가 그러면은 대권을 못 잡았냐. 530만 표 차로 너무 크게 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타격을 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 밸런스를 맞추는 게 중요하고 사실 그 홍준표 후보도 대선 나간 다음에 진 다음에 당대표 했거든요.
그때도 사실은 자유한국당 이름도 바꾸고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쇄신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부 노선 투쟁이 벌어지겠지만은 이미 국힘은 짠물 정당으로 됐다. 그러니까 이게 강성 보수가 남는 지금 중도 보수가 다 떨어져 나갔는데 이게 경향성이 있거든요. 한번 그 단계로 들어가면은 몇 년 동안 거기서 헤매다가 다시 빠져나오는데 네. 선거 한 4연패, 5연패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빠져나오는데 이게 경향성도 그러니까 민주당도 지금 2021년 보궐선거지고 대선지고 지방선거지고 3연패 했잖아요. 그러다가 네. 총선 그 전에 국힘도 2016년 총선, 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까지 다 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한번 경향성이 있어서 빠져나오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장기 침체의 이 추세로 구간으로 지금 국힘이 들어갔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그 와중에 그렇기 때문에 그게 예견돼 있기 때문에 당권이 더욱 중요해졌다. 당권을 아주 중심으로 작은 간다. 가능성으로는 사실은 지금의 양당 체제가 막 대선을 앞두고 흔들릴 가능성도 일부 있지 않을까. 네. 왜냐하면 국민의힘의 이른바 김나윤 등의 목소리가 계속 커서 이걸 어떻게 도저히 극복을 못하겠다라고 하면 탄핵 찬성파들이 따로 나와서 뭘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국민의힘은 그냥 니네 그러다 망해라. 그럴 아주 작은 가능성. 왜냐하면 유승민 후보가 한번 그렇게 했다가 망했기 때문에 네. 유승민 후보는 또 할 것 같지 않고 만약에 뛰쳐나온다면 한동훈 대표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리스크를 걸고 나올지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우리가 전례 뛰쳐나온 사람이 다 결과가 안 좋았던 전례들이 있어서 그런데 그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건 아닌가? 만약에 보수의 분열. 그렇죠. 국힘이 계속 그리고 두 가지가 있어요. 국힘의 만약 구구 에너지가 너무 높다. 그래서 탄핵 찬성파나 보수를 제대로 써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 안에서 도저히 힘을 못 쓰겠다. 또 하나는 이재명 대표도 비호감이 있는 게 실질적으로 있거든요. 네. 비호감이 있다고 생각하는 데 많기 때문에 사실 지지율의 실링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자 그러면 해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만들어서 또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지는 않지만 저는 1-20%는 있을 수 있다고 봐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대선 국면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좀 벌어질 텐데 이거 앞으로 60일 안에 어쨌든 대선이 치러집니다. 굉장히 또 격동의 시간이 벌어질 것 같은데 앞으로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긴 시간 여러분들 이제 저희랑 같이 해주시느라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더 자세한 얘기 다음 주 화수목 밤 9시에 만나게 될 공덕구제에서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